자, 이제 용익물권 마지막이고요. 전세권입니다. 303조를 보시면 1항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자,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전세권에서 필수 요소는 반드시 뭘 줘야 돼요? 전세금.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자, 사용 수익하는 게 무슨 물권이에요? 용익물권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리고 얘는 토지가 아니라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 다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점이 나오는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경매 시에 자기 전세금을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갈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용익물권의 성질이 아니라 담보물권의 성질입니다. 그럼 전세권은 매우 독특하게 용익적인 성질도 있고 담보적인 성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리엔테이션 처음에 할 때 우선 변제권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벌써 3주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우선 변제는 용어 쓰실 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먼저 빨리 받아가는 걸 우선 변제라고 한다고 했냐면 일반 채권자, 선순위자보다는 뒤에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대. 얘가 7월 1일 날 설정됐고요. 근데 A라는 사람도 이 건물 소유자 X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었는데, 얘는 언제 빌려줬냐면 2월 1일 날 빌려줬대요. 근데 얘는 저당권 설정을 안 한 거야. 그럼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일반 채권자예요. 그럼 얘는 저당권자가 아니라 그냥 차용증 받고 돈 빌려준 채권자예요. 경매가 실행되면 먼저 빌려준 일반 채권자가 돈 먼저 받아가요?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요? 저당권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선 변제라고 불러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을이라는 후순위 저당권자 8월 1일자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을이라는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야. 우선 변제라는 게 제일 먼저 받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먼저 받아가면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가고 후순위자보다 먼저 받아가는 거지, 선순위 물권자보다는 뒤에 받는 거야? 다 맞출 때까지 해야지. 3번 병이라는 저당권자 9월 1일 날 설정했어요. 그럼 이 병이라는 저당권자 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요? 있는 거야.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고 후순위 저당권자보다는 먼저 받지만 누구보다는 뒤에 받는 거야. 선순위자보다는 늦게 받는, 이게 우선 변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특별한 얘기 없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전제는 경매를 말합니다. 경매 시에서 배당금에서 우선 변제 받아갈 권리가 있느냐. 그럼 전세권자는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전세권의 목적물이 경매 넘어가면 전세금을 뭐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세권,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임차권과 저당권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세권을 설정했으면 임차권자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매가 되면 내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얘는 용익물권 플러스 담보물권의 기능을 한다. 두 번째, 이 항에서는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합니다. 이건 뭐 헌법상의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빌려서 농경지를 사용할 수는 없도록 금지한 거죠. 자, 전세권이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그럼 이 전세권은 반드시 뭘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조심하실 점은,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목적물의 인도가 성립 요소냐라고 물으면 인도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인도하지 않았어도 전세금 받고 전세권 설정계약 등기했다면 성립에 지장이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인도해줘야 될까요? 끝까지 안 해도 될까? 나중엔 해줘야죠. 왜? 아까 303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해야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이건 물권 법정주의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아까 전세권은 내용 중에 뭘 하라고 써 있었어요? 사용 수익이죠. 그럼 이제 지문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전세권은 장래 이용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인도해야 성립해요? 안 해도 성립해요? 안 해도 성립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게 이제 전세권이고요. 근데 전세권은 용익적 성질과 담보적 성질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용익적 성질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 물론 막 쓰면 안 돼요. 용법에 위반되면 소멸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게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는데, 자, 이 담보물권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4가지가 나올 거예요. 소위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다라고 부르는데, 공통적인 성질,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와요. 부종성은 보셨죠? 부종성은 운명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담보물권은 빌려준 돈이 있어야 되겠죠. 빌려준 게 없는데 담보물권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자, 보시면 담보물권의 대장 저당권이에요.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의 채권이 있고 저당권, 이걸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뭐랑 운명을 함께 해야 될까요? 채권. 채권 없는 저당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을이 갑에게 돈을 갚았어요. 채권이 소멸합니다. 저당권만 남을까요? 함께 소멸할까? 함께 소멸합니다. 이게 무슨 성질이라고요? 부종성, 운명을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등기 말소 시예요, 변제 시예요? 변제. 돈 갚아버리면 등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한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돈을 갚았어요. 등기부상으로는 아직 남아있죠. 이 저당권 등기는 유효등기다, 무효등기다? 무효등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소유권에 의한 방해적으로 등기 말소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담보되는 채권과 운명을 함께합니다. 자, 그럼 갑이요, 병한테 채권을 양도합니다. 얘가 채권을 양도하면 채권만 갈까요? 저당권도 따라갈까? 따라갑니다. 이게 뭐겠어요? 수반한다, 수반한다. 그래서 부종성과 수반성을 합쳐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얘네 둘을 부수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불가분성이에요. 불가분성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나눌 수 없다 이런 건데, 완전한 변제가 없으면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그대로 행사됩니다. 자, 이 사례에서 만약에 을이 갑에게 1억 중에서 9천만 원만 갚았어요. 그러면 아직 1,000만 원 덜 받았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은 이 건물 10분의 1에만 남아요? 전부 행사요? 전부 행사요.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세 가지는 그래도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니에요. 운명을 함께하고 따라댕기고 돈 다 받을 때까지 행사하고. 근데 이제 좀 조심하시고 좀 어려운 게 물상대위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갑이 을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얘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갑이 을에게 돈을 못 받으면 이 건물 뭐 하려고? 경매에서 내 돈 1억 원 우선 변제 받을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당 달린 이 부동산이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됩니다. 자, 국가가 이 부동산을 강제로 수용해버리면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없어질까? 없어집니다. 국가가 수용해버리면 저당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저당권을 실행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저당권이 날아갔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수용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에게 국가가 뭘 줄까요? 보상금을 주겠지. 저당권이 소멸했지만 보상금이 지급돼요. 그러면 이 보상금이라는 건 저당권이 소멸했고 이로부터 발생한 가치의 변형물이다라는 거야. 저당 부동산이 뭘로 바뀐 거야? 보상금. 그럼 얘는 원래 우선 변제권이 있었으니까 어디 가서라도 우선 변제를 받게 해줘야 될까? 보상금에 가서. 그게 물상대위야. 그러니까 물상대위라는 건 다른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하여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 주는 거야. 그러면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데 조심하실 점은 뭘 해야 되냐면 얘가 그 돈을 받아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해야 돼. 압류. 왜 압류해야 되냐면 만약에 얘가 보상금을 받아가 버리면 을의 다른 재산과 섞여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일반 재산과의 분리 특정을 위해서 압류해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여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을이라는 애가 이 저당 잡힌 부동산 말고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른 재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재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일반 재산에 대한 우선 변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은행에 돈을 빌리고요. 제 아파트를 저당 잡혔어요. 그럼 제가 돈 안 갚으면 은행은 제 아파트 경매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 상가 건물도 있고요. 그리고 땅도 좀 많고요. 은행에 예금도 많고요. 주식도 많고요. 코인도 많아. 말해놓고 흐뭇하잖아요. 이따만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저당 잡은 아파트는 놔두고 다른 재산에 가서 다른 사람보다 은행이 우선 변제 받아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저당의 특정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저당물로부터만 받아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보상금을 을이 돈으로 받아가 버리면 일반 재산과 분리되어 섞여 버려요. 섞입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받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압류는 얘한테 지급된 후에 해도 돼요? 전에 해야 돼? 전에. 인도되기 전에 해야 돼. 우리 시험에 인도된 후에 틀리긴 했어요. 전에 하는 거고. 자, 그리고요. 어차피 압류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일반 재산에 혼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니까 이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해야만 분리될까요? 다른 사람이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지. 왜?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도 이 채권이 여기에 섞여요? 분리되는 거야. 분리되는 거지. 그럼 제3자가 압류했어도 저당권자는 그를 통해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또 여러 번 출제된 게 물상대위를 위해서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여야 한다. OX. 틀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출제했어요. 만일 이 보상금 채권에 대해서 제3자가 압류한 것이었다면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는 한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도 역시 틀리는 거예요.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물상대위는 왜 인정하는 거냐면 원래 저당권자는 경매 시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선 변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만약에 얘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물상대위가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 아니 원래 여기서 우선 변제를 못 받는데 다른 데 따라간다고 우선 변제를 해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물상대위의 개념은 뭐가 전제돼야 돼? 우선 변제. 우선 변제가 안 되면 물상대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끝나면 유치권 볼 거거든요. 유치권은 돈 안 주면 네 거 못 주지 라고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지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럼 유치권에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유치권자는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원래 우선 변제를 못 받는데 따라 붙는다고 해서 우선 변제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일단 물상대위 개념은 이해되셨죠? 그러면 물상대위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저당권이 아직도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소멸한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얘가 왜 수용보상금에 가서 물상대위를 할까?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딴 데 가는 거지. 만약에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저당권을 실행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상대위라는 건 저당권이 소멸해서 더 이상 못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을이요. 병한테 집을 팝니다. 저당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럼 병이 을에게 매매대금 주겠죠. 그러면 갑이 자기 채무자가 병에게 가지는 매매대금을 압류해서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느냐? 매매대금의 물상대위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저당 달린 부동산이 매매가 되면
저당권은 없어져요? 저당권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그럼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하면 돼? 저당권을 실행하면 되지. 남의 매매대금 찝적댈 이유가 없는 거야. 또, 자, 을이 병에게 이 저당 부동산을 임대차해 줬어요. 저당 부동산을 임대차해 주었다. 그럼 병이 을에게 차임을 주겠네. 그러면 갑이 자기 채무자가 병에게 받을 차임 채권을 압류해서 이로부터 물상대위가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 부동산을 빌려주면 저당권이 없어져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그럼 물상대위는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상대위라는 건 저당권이 소멸 감소되었을 때 변형물로 가는 것이지, 매매나 임대차처럼 저당권이 남아있다면 물상대위는 나올 여지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거 좀 어려운, 이 물상대위 좀 어려운 파트인데, 가끔 이제 이 담보물권에 나올 내용을 지금 미리 보는 거예요. 가끔 출제가 되니까 잘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물상대위라는 것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변형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법원상, 법격언상 뭐라고 하냐면, 물상대위는 추금력의 끝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을 써요. 뭔 소리야 이게? 추급, 따라가는 게 추급이잖아요. 추금력의 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건 더 이상 따라갈 수 있다는 거야, 못 따라간다는 거야? 못 따라가니까 변형물로 건너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나 임대차가 되면 저당권이 없어져야 따라가요. 따라가지. 저당권은 추금력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어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더 이상 못 따라가게 되었다. 저당권이 어떻게 됐으니까? 소멸됐으니까. 그게 물상대위예요. 그럼 쟤 한번 보세요. 자, 얘도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으려면 반드시 운명을 함께할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 그럼 만약에 채권이 소멸합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만 남을까요? 전세권도 소멸할까? 소멸하는 거지. 이게 무슨 성질이에요? 부종성이에요. 부종성. 그러니까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 없는 거야. 운명을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럼 얘가 전세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전세금만 갈까요? 전세권 따라갈까요? 따라가야지. 이게 뭐예요? 수반성이에요. 자, 전세금이 1억인데요. 이 소유자가 나중에 9천만 원만 빼줍니다. 그럼 을의 전세권은 이제 10분의 1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전부 행사요? 전부 행사요. 이게 뭐라고요? 불가분성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전세 목적물이 을의 잘못 없이 화재로 완전 소실됩니다. 자, 화재로 완전 소실됐다? 그러면 목적물이 소실된 거니까 거기에 있는 권리, 물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물건을 객체로 하잖아요. 물건이 소멸해버리면, 물건이 멸실되면 물권만 남겠어요? 걔도 소멸하는 거야. 당연히 물건이 대상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전세권도 소멸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건물이 화재보험에 들어있었대. 그러면 보험금이 소유자에게 지급되겠죠. 그러면 보험금이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얼른 뭐 해야 돼? 압류해야죠. 요거 압류해서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뭐야? 물상대위가 되는 거예요. 물상대위. 그래서 전세권도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모두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개념 좀 잡히셨어요? 몇 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전세권은 용익적 성질과 담보적 성질을 겸하고 있다. 교재 볼게요. 일단 법적 성질인데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라고 있고요. 용익물권이니까 일부에 가능하고, 담보물권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으니까 우선변제권이 있다라고 돼 있죠. 통유성 4가지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인데 일단 확인하시면 전세금의 지급 필수 요소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전세금. 근데 전세금이 필수 요소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판례지만 시험에는 여러 번 출제됐고요. 무슨 얘기예요? 전세금이 1억이에요. 1억. 그럼 제가 전세권자면 1억 원을 소유자에게 직접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게 바로 뭐야? 현실 수수. 현실적으로 수수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소유자에게 1억 원 빌려준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1억 원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돌릴 수도 있다. 그게 지금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대체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인도는요. 인도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인도하지 않아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보시고, 자, 존속기간입니다. 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지상권은 최단기 제한이었어요. 근데 얘는 10년을 넘으면 안 된대. 그럼 얘는 최장기 제한을 둡니다. 만약에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시킵니다. 자, 2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대.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연장한대요. 그럼 2항은 최장기 제한이에요? 최단기 제한이에요? 최단기.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얼마 이상은 해라? 1년 이상. 근데 중요한 건 건물입니다. 자, 전세권은요. 토지 건물 다 되잖아요. 그러면 최장기 제한 10년 넘을 수 없는 건 모든 전세권 다 동일합니다. 근데 1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건 토지 전세권이다, 건물 전세권이다. 건물. 그럼 만약에 제가 토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6개월 계약을 했어요. 토지 전세권 설정 계약하면서 6개월로 하면 1년으로 연장된다. OX. 안 되는 거예요. 1년으로 연장되는 건 뭐만? 건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갱신할 수 있고요. 갱신해도 10년 넘을 수 없습니다. 사항을 볼게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많이 써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별말 안 했다는 거야. 끝나가기 6개월에서 얼마 사이에? 1개월, 한 달 사이에 소유자가 나 이제 갱신 안 해줄 거야. 이런 거절의 통지를 안 한 거야. 그럼 전세권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만료되면 전 전세권, 종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동일한 뭐라고요?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닙니다. 기간은 뭐라고 써 있어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요. 그 소멸 통고가 도달되면 각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자, 보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최장기 10년, 최단기 1년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최장기 10년은 어디에 적용된다? 토지, 건물 다. 토지, 건물 다 적용돼요. 근데 얘는 건물에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건물에만 적용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갑이을에게 전세권, 그러니까 얘는 토지 건물에 다 적용된다는 점. 전세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이제 만료가 돼요. 근데 만료되기 6개월에서 요 1개월 요 사이에 소유자가 나 갱신 못 해줘 라고 거절 통지를 안 했대.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되는 거예요? 갱신되는 거야? 갱신됩니다. 그럼 이 갱신은 둘이 약정을 한 거예요? 법조문에 있었어요. 아까 312조 4항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입니다. 그럼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거야. 법률이 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별말 안 하면 갱신되는데 갱신되는 모습은 어떻다고 했냐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지 뭔 아니다. 기간은 아니에요. 기간은 뭐로 본다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럼 전세권에서 기간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우리 법조문에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소멸 통고가 도달이 되면 그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이야. 그러니까 소유자가 법정갱신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소유자가 끝냅시다라고 하면 도달되고 6개월 있으면 전세권 소멸이고 을도 끝냅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을이 끝내자라고 하면 역시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 이게 전세권의 법정갱신인데 312조 4항도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합니까? 312조 4항도 건물로 시작해요. 그럼 법정갱신도 어디에만 인정한다?
건물만. 그러니까 법정갱신을 얘기하면서 토지전세권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무조건. 요게 이제 법정갱신 그리고 소위 이제 묵시의 갱신 이런 표현 씁니다. 명시적으로 갱신된 건 아니고 묵시적으로 갱신했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이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 딱 2번 나와요. 전세권에서 1번 나오고, 그럼 전세권이랑 제일 비슷한 거 뭐 있어요? 임대차에서. 전세권에서 1번, 임대차에서 1번,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임법, 상임법, 특별법은 따로 볼 거고, 자, 그러면 임대차 가면 갑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겠지. 얘를 임차인이라고 할 거고. 근데 임차인이 기간 만료됐는데 사용하는데 소유자가 이의제기를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임차권은 소멸이다, 갱신된다. 갱신돼요. 그럼 갱신되면 이제 갱신되는 임대차의 모습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뭘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니요.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어요. 그럼 정함이 없으면 양 당사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요. 근데 기간이 좀 달라요. 전세권은 누가 하든지 간에 얼마? 6개월이죠. 근데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통고하면 임차인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있으면 소멸하고요. 임차인이 통고하면 임대인이 받은 후에 얼마?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되셨어요? 뭐 이거 외워야지 어떻게. 예. 자, 다시 볼게요.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이면 소유자가 더 세긴 하지만 얘도 만만치 않은 애요. 기간에 차등을 둔다, 동일하게 한다. 동일하게 얼마? 둘 다. 6개월. 근데 임대차는 누가 확인한 약자입니까? 임차인이 확인한 약자예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게 정했겠어요? 임차인. 그러면 임대인이 통고하면 임차인이 받고 얼마 있다가 6개월. 근데 임차인이 끝내주세요라고 하면 임차인을 위해서 기간을 길게 끝내요? 빠르게 끝내요? 빠르게. 얼마가 지나면? 한 달 있다가 소멸합니다. 요게 민법에 나오는 묵시의 갱신 2가지예요. 전세권하고 어디 나와요? 임차권. 근데 이제 나중에 특별법 가면 주임법, 상임법은 별도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공부하면 아직 우리 특별법을 안 봤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우리 집 빌려 쓰는데 뭐 이런 거 아니던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차해 줬어요. 그러면 이건 민법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주임법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주임법.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특별법 우선이요? 그러면 주택의 임대차가 있는데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근데 만료되기 6개월에서 얼마냐면 2개월이에요. 주택은 1개월 써 있으면 다 틀립니다. 주택은 2개월이요. 요 기간 사이에 우리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소멸한다, 갱신된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나냐면 12월 24일 날 끝나요. 그러면 우리 집주인은 이걸 원하지 않았으면 갱신 거절하고 싶으면 언제까지는 얘기했어야 돼? 10월 24일까지는 얘기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오늘 임대인이 저한테 전화 걸어서 임차인 나 요번엔 갱신 못 해줘 라고 한다면 기간 만료로 소멸되어 묵시의 갱신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는 해줘야 된다. 2개월, 6개월에서 2개월. 임차인도 나갈 거면 언제까지는 얘기해야 될까? 2개월 전까지는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얘기 안 하면 묵시의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조심하실 게 나와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닙니다.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민법에서는 정함이 없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최단기간 몇 년을 보장하냐면 2년 보장해요. 그럼 주택에서는 묵시의 갱신이 되면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돼요? 2년으로 본다라고 해야 돼? 2년으로 봅니다. 2년. 그러면 임대인은 다시 임차인 몇 년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2년. 그러면 이 경우에 임대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임차인이 통지하면 도달되고 몇 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주임법이 현실적으로 많이 보는 거고 또 내가 처한 입장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민법 가서 이거 묵시행신하는데 맨날 3개월이래. 민법에는 절대 3개월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3개월은 어디서만 나온다? 주임법하고 상임법에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계약기간 끝나가기 6개월에서 2개월까지 우리 집주인이 아무 말 안 했고 저도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면 기간 만료 시에 나가야 돼요? 갱신된 거야? 갱신된 거야. 묵시에 갱신돼서 제가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주인이 전화를 합니다. 아, 임차인 미안한데 지방에서 동생 내외가 올라온대. 미안한데 좀 집 좀 빼줘. 내가 이사비랑 다 챙겨줄게. 그럼 저는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싫어요. 나 2년 더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제가 임차인인데 묵시에 갱신이 된 다음에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집주인 아저씨 미안한데 저 지방으로 발령 나서 내려가야 돼요. 저 끝낼 거예요. 라고 하면 임대인은 안 돼 할 수 있어요?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근데 임대인이라고 돈 쌓아놓고 쓰는 거 아니니까 보증금 빼줄 시간을 줘야지. 얼마를? 3개월을 주는 거야. 그럼 3개월 있으면 임대차는 소멸하고 저는 주택을 주면서 동시에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거야. 근데 이건 민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 민법에서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전세권하고 뭐 나온다고요? 임대차. 그래서 이 빨간 글씨, 빨간 글씨, 요거는 임대차고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전세권. 되셨어요? 요거는 이제 주임법, 상임법 나중에 정규과정 공부하면 그때 할 거예요. 아마도 뭐 일요일날 만나서 보강하겠지. 당장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번 과정이 이제 4주에 끝나면 기본서 가지고 정규과정 10주로 예정돼 있어요. 근데 특별법까지 10주에 끝내기는 어려워요. 처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아마 특별법은 따로 날 잡아서 보강을 한번 할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보강. 분위기 안 좋아졌네? 계속 진도 뺄게요. 자, 그래서 최단기간 제한인데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건물. 그리고 법정갱신도 어디에 적용돼요? 건물. 그리고 이건 뭐 나중에 보겠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갱신은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생기고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언제 등기하라 그랬어요? 처분 시. 처분할 때 등기하는 거지 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등기 안 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사자는 이제 묵시갱신이 되면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요. 그럼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소유자랑 차등 없이 누가 하든지 간에 몇 개월? 6개월 있으면 소멸합니다.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죠. 효력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뭘 볼 거냐면 그 전세권의 소멸과 관련해서 우선 변제를 볼 거예요. 목적물의 멸시 이런 거 안 보셔도 되고요. 그 94쪽에 2번 경매 청구권 및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전세권자도요. 담보권자니까 전세금을 못 받으면 뭐 할 수 있대? 경매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뭐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경매를 청구하고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 졸리셨어도 이제 어깨 펴고 눈 뜨셔야 돼. 물론 조는 분은 한 분도 안 보입니다만 여기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딱 보면 의도까지 다 보입니다. 이분이 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제가 앞에서 자장가를 불러서 졸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오늘 마음 먹고 자보자 하고 조는 건지 다 보여요. 근데 그래도 조는 분 없는데 더 이건 다 집중하셔야 돼요. 요게 왜냐면 뒤에까지 쭉 관통되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저당권의 관계라고 써있고 B번에 보시면 후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저당권의 관계라고 써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어떤 건물이 있는데 제일 먼저 저당권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로 전세권이 들어왔어요. 경매가 실행됩니다. 자, 경매가 실행되면 누가 제일 먼저 돈 받아갈까요? 얘지, 얘. 그 다음에 2순위로 전세권이야. 그러면 이 전세권은
경매 시에 경매가 실행되면 그 후에도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합니다. 누가 제일 위에 있죠? 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돈을 배당받으면서 저당권이 남아요? 소멸하는 거야? 소멸하니까 저당권 밑에 있는 전세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뭐야 이거? 경매 실행되면 얘는 돈도 날리고 나가야 되는 거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는 받는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는 2순위로 받는 거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전세권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저당권. 그럼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위에 있네. 용익적 성질이 있는데 그러면 경매 실행되면 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뭐보다 위에 있다고요? 저당권. 저당권보다 위에 있으니까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존속합니다. 그럼 존속한다는 의미는 뭐야? 경락인은 이 건물에 경락받고 보니 뭐가 딸려 있는 거야? 전세권 떠안아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언제나 존속은 아니고 전세권자가 얘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나도 전세금 줘 라고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법원에다가 돈 달라고 하면 이제 누가 1순위로 받겠어요? 전세권. 그럼 돈 받았다는 얘기는 채권이 없어진 거네? 전세권 남아요? 소멸해요? 그때는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경매가 실행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경매가 실행, 순위랑 상관없어요. 저당권자는 사용하기 위한 권리야. 돈 받는 게 목적이야.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소멸되니까 그 밑에 것들도 전부 다 싹 다 소멸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3번에 병의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이 병이라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얘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요 전세권은 존속하느냐 소멸하느냐 문제입니다.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냐면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존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얘가 경매를 실행하면 누가 1순위로 배당받죠? 갑. 그럼 얘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이런 용익적 권리가 경매 시에 존속하려면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해되셨어요? 4번에 정이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압류했어요. 5번에 무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일부에 또 전세권 설정했어. 그리고 그 뒤에 기라는 애가 저당권 설정했어. 자, 이 기가요 경매를 실행합니다. 어디부터 소멸합니까? 얘부터 소멸하는 거. 아무리 길게 써 있고요. 또는 일반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실행해도 소멸되는 건 제일 빠른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말소 기준 권리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 제일 빠른 저당권자가 기준하는 거야. 기준. 그럼 기준하면 이것과 함께 밑에 것들은 싹 다 어떻게 된다?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가 말소 기준이니까 얘 밑으로만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얘 밑으로요. 얘부터요. 얘부터 무조건 다 소멸하는 거야. 그럼 아까 우리 이런 거 봤잖아요. 예를 들어 A가 지상권자, 땅에 지상권 설정했어요. B가 저당권자예요. 이 땅에. 경매가 실행됩니다. 이 지상권 존속해요, 소멸해요?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존속하는 거지. 글자가 너무 지저분하죠? 다시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땅이 있는데 A가 토지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토지의 저당권을 후순위로 설정을 한 거예요. 자, C라는 애가 후순위 저당권자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일반 채권자가 이거 경매에 붙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부터 소멸하는 거야? 지상권자는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에요?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얘는 담보물권자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 받아갈 1번이 누구라고? B지, B. 가장 빠른 저당권 얘부터 다 소멸하는 거야. 그럼 얘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익적 권리,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용익적 권리가 경매로
실행되었을 때 존속하려면 뭐보다 빨라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 물론 이제 중개 실무 가면 말소 기준 권리 여러 개 보실 건데 민법에서는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이런 건데 근데 우리는 저당권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보다 위에 있는 건 경매시 존속하지만 저당권 밑에 있는 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소멸합니다. 무조건 소멸. 자, 그럼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주임법에서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갑이 주택을 임대차에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어요. 그럼 얘는 경매시에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나 더 볼까요? 병도 있네. 갑임차인, 을저당권, 병도 일부 임차인. 얘도 인도와 주민등록 갖췄어요. 자, 경매가 실행됩니다. 뭐가 말소기준 권리일까요? 을이. 얘가 말소기준 권리죠. 경매가 실행되면 얘가 말소기준 권리.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도받고 주민등록 해봐야 소멸입니다. 얘는 존속하는 거야. 그럼 존속한다는 건 이걸 경락받은 사람이 뭐는 떠안아야 돼요. 갑의 임대차는 떠안아서 걔가 나중에 보증금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매 참가할 때는 경매 실행되면 얘가 존속할 테니까 내가 나중에 보증금 얼마 빼줘야겠네라는 거 계산까지 하고 입찰 금액을 적어내야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까지 계속 나올 거니까 경매가 실행되면 어디부터 소멸한다고요? 말소 기준 권리인데 그 대표적인 말소 기준 권리가 가장 빠른 저당권이에요. 걔부터 무조건 소멸. 그러면 내가 계속 살아남아서 사용하려면 뭐보다는 최소한 빨라야 돼요. 그렇죠? 경매 신청한 저당권자보다 빨라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야 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야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주임법에 사례 문제 같은 게 자주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읽을 필요 없는 거야.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다. 그럼 지문으로 뭐가 나올 거냐면 경매시에 임차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또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소멸하니까. 그러면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OX. 안 합니다. 다 날라갔으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근데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임대차가 먼저 들어오면 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부 다 동그라미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경매시에 살아남으려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위에 있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어도 오늘 수업에서 내용은 충분한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 보셨고요. 요거 잠깐 볼게요. A 보시면 선순위 전세권, 후순위 저당권이에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 누군가 경매하든 말든 상관없고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제일 빠른 애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뭘 하면 소멸한다고요? 배당 요구. 그럼 배당 요구하면 1순위로 누가 우선 변제 받는다? 전세권자. 그럼 배당 받았으면 받을 돈 없으니까 채권 없으면 전세권도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설정 순위에 따라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 받습니다. 자, 전세권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용익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 물건인데 조금만 보고 마칠게요. 아까 이거 보셨던 거.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자, 그다음에 이제 담보 물건으로 유치권 나오는데 유치권은 일단 뭐라고 되냐면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법정. 약정,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정한다? 법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요건이 법률에 다 나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되냐면 1항 볼게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은 목적물로 바꿀 거예요. 타인의 목적물을 점유한 자는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권리가 있다. 요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자, 그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이런 거죠. 갑이요. 을한테 아저씨 나 시계 좀 고쳐줘 라고 시계 수리를 맡겼어요. 그러면 수리업자 을은 고쳤으니까 수리비 채권이 생길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애가 나중에 찾아와서 아저씨 내가 수리비는 나중에 드릴 테니까 시계를 일단 먼저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먼저 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그게 유치권이에요. 자, 또 하나 볼까요? 갑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임대차에 써요. 임대차. 근데 임차인이 비용을 썼대. 비용. 필요비나 유익비. 그럼 비용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임차인은 비용 청구권, 필요비도 받을 수 있는데 임대인이 비용을 안 줍니다. 그러면 비용 안 주면 당신 건물 나 못 돌려줘 라고 뭘 행사한다고요? 유치권이요. 자, 또 볼게요. 갑이 을하고 도급계약을 했어요. 도급계약. 자, 도급계약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용어는 아셔야 돼요.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그러니까 공사계약은 다 도급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을 맡긴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부르고요. 일을 맡아서 공사하는 업자를 수급인이라고 불러요. 일을 맡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사업자들이 갑소유 건물에 공사를 했어요. 그럼 뭘 받아야 돼? 공사대금. 근데 얘가 공사대금 안 주면 공사대금 줄 때까지 당신 건물 못 넘겨줘 라고 뭐 행사한다? 유치권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치권의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그런데 얘가 아무 물건이나 잡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리비는 뭘 고친 거죠? 시계. 그리고 임차인의 비용도 목적물에 들어간 거고요. 공사대금도 이 목적물에 들어간 공사대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조금 전에 읽었죠? 320조에서 이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있네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야. 이걸 줄여서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표현하냐면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표현을 써요. 결련성. 그러니까 이 채권이 목적물을 통해서 나온 거지. 이해되셨어요? 하나만 더 볼까?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 찾아왔어. 아저씨 나 오늘 시계가 진짜 필요해요. 시험 보러 가니까 시계 좀 돌려주셔. 안 돼. 수리비 안 주면 시계 못 줘. 그랬더니 갑이 집에 가서 예를 들어 노트북, 최신 사양의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아저씨 이거 잡으셔. 그러면 내가 시계는 일단 돌려받고 나중에 꼭 수리비 가져올게요. 그래서 을이 그럼 을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싫은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래? 이게 훨씬 비싼 거니까 한 봐줄게 이러면서 줬어요. 자, 그러면 을은 시계를 돌려줬고 이 노트북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왜? 이 수리비는 어디에 들어간 거야? 시계에 들어간 거지 노트북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결련성. 만약에 을이 공사대금을 못 받았어요. 근데 공사한 건물이 아니라 얘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유치권 행사한다.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유치권은 제일 핵심이 바로 뭐냐면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볼게요. 요건이 나와 있는데 유치권의 목적물. 자,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다 되고요. 그리고 하나 조심하실 점, 유치권은 좀 위험한 권리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아요. 등기부를 봐서는 유치권이 지금 행사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가보지 않는 한. 그리고 자기 것도 돼요. 남의 거야 돼. 제한물권은 다 타물권이에요. 남의 걸 전제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게 결련관계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결련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애가 뭐가 있냐면 목적물에 들어간 뭐야? 비용. 필요비나 유익비는 목적물에 쓴 거죠. 두 번째,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채권이야.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어디서 나왔대?
목적물. 대표적인 사건은 말 사건이 있는데 옆집 말이요. 옆집 말이 뛰쳐나와서 제 밭을 밟아서 작물을 다 뜯어먹고 작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저는 말주인에게 손해배상 받아야죠. 그럼 그때 그 말을 잡고 손해배상 안 해주면 말 못 돌려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손해배상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말, 목적물로부터 나왔으니까.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안 돼요. 의무 위반이라는 건 채무불이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목적물하고는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 때만. 목적물로부터 나왔을 때만 유치권 되고 수급인, 공사업자가 목적물에 들인 공사금. 그러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유치권이 안 되는 대표적인 채권, 보증금, 권리금, 그리고 매매대금.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요번 시험에 권리금 나왔죠. 또 나왔어요. 권리금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요건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지상물 매수는 봤었잖아요. 그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결국 매매대금의 문제예요. 매매대금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이거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우셔야 돼. 아니, 임대차 보증금은 그 목적물에 들어간 돈 아니야? 그럼 결련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보증금도 결련성이 있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학설의 입장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을 보는 거야? 판례. 우리 판례는 임차 보증금이란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받아둔 돈이지 목적물하고는 뭐가 없대? 결련성. 그래서 보증금, 권리금. 그리고 매매계약 했을 때 뭐예요? 매매대금. 그럼 매매계약을 해서 나오는 매매대금. 이 매매대금이라는 건 목적물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매매계약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매 목적물과는 상관성이 없다라는 게 판례야. 그래서 요거 이제 살짝 고쳐가지고 매매대금을 무슨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매매대금 말고 예를 들어서 물품대금, 매수자금, 외상대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품대금, 매수자금, 외상대금도 전부 다 계약에서 나온 거지 목적물하고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년 출제되는 파트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점유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직접 점유해야 돼요? 간접 점유라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점유는 항상 모두 포함한다. 간접 점유도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적법 점유해야 되니까 불법 행위로 취득하는 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물건을 훔쳐가지고 비용을 썼어요.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옆집에 샥 몰래 들어가서 고급 시계를 하나 훔쳤어요. 좋은 시계예요. 근데 좋은 시계인데 안 가. 고장 난 거야. 그래서 제가 수리를 맡겼죠. 근데 좋은 시계라 수리비가 한 5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고쳐가지고 좋다고 차고 다니다가 그 시계 주인한테 딱 걸렸어요. 이게 시계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풀어 이러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50만 원 안 주시면 못 풀어드립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얼른 풀어드려야죠. 왜 유치권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불법 점유로 발생한 거잖아요. 적법 점유다. 그럼 일단 풀어드리고, 그럼 아저씨 제가 수리비 50만 원 썼어요. 50만 원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50만 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야? 소유자가 도둑 맞는 바람에 50만 원을 버는 거죠. 우리 민법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 그 얘기했죠. 이상한 애, 나쁜 애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럼 이 경우에 만약에 도둑이라고 돈을 못 받게 하면 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도둑은 피해를 보는 거야. 도둑 돈은 돈이 아닌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이 목적물에 들어간 것도 맞아요.
결련성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치권은 왜 안 되는 거야? 뭘 못 갖춰서? 적법점유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었어요? 예.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니까 배제 특약을 하게 되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요건 지금 5개가 지금 써 있는 건데 처음 시작할 때 요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다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결련성. 그럼 결련성 있는 대표적인 게 아까 뭐였어요? 예를 들어 비용, 공사대금 이런 거지. 근데 결련성만 있다고 해서 다 유치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변제기가 나중에 도래하는 거면 유치권 아직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어떤 점유에 돼? 적법한 점유. 그러니까 아무리 비용을 썼어도 불법 점유 중에 비용 썼다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배제 특약의 부존재. 배제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만 성립하는 거예요. 5가지 모두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그럼 유치권이 성립하면 이제 뭐 할 수 있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은 있대요, 없대요? 아까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물상대위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본질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돈 안 주면 네 거 못 줘 라고 인도 거절권이지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갑이요, 을한테 공사를 맡겼어요. 그래서 을이 이제 공사대금 예를 들어 3천만 원 받을 게 있대. 근데 얘가 공사대금을 안 주면 나는 돈 안 주면 네 거 못 주지 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행했어요. 경매를 실행해서 병이 경락을 받았다. 얘가 이제 1억 원 내고 경락을 받은 거예요. 자, 조심하실 점은 유치권은 저당권 뒤에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치권은요, 딴 애들이랑 질이 달라요. 얘는 그냥 막무가내야. 등기부 봐도 안 나오고요. 내 돈 안 주면 난 죽어도 못 나가. 이게 유치권이야. 그러니까 유치권은 매우 위험한 권리야. 왜? 경매가 실행되었을 때 저당권보다 뒤에 들어와도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아. 존속하는 거야. 존속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등기부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 개정안 올라왔을 때 유치권 삭제해버립니다. 부동산 유치권을 없애는 걸로 개정안이 한번 올라왔어요. 우리 시험 볼 때까지는 안 없어집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권리인데, 그러면 이 경락인에게 이 의뢰하는 사람이 일단 경매가 실행됐어요. 얘한테 경매 대금에 가서 나 3천만 원 받아야 돼 라고 이 1억 원에서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경매 시에 우선 변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소유자가 이제 경락 받아서 이제 을한테 가서 제가 그 경락 받았어요. 이제 나가 주셔요. 라고 하면 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못 나간다 라고 대항할 수 있을까, 나가야 될까? 대항할 수 있는 거야. 얘는 경락인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우리 물권법 공부하잖아요.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그럼 이 유치권의 인도 거절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해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야? 누구에게나. 그러면 경락인 아니라 집행관한테도 나 돈 못 받았어, 못 나가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유치권이야. 물론 그러면 을이 병한테 아저씨 경락 받으셨지? 그러면 너 3천만 원 줘 라고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안 돼요. 왜? 돈 달라는 건 물권의 행사예요, 채권의 행사예요? 채권은 아무한테나 주장해요, 채무자에게 해야 돼. 돈 달라는 건 얘한테 하는 거고, 얘한테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구한테든지 간에 이 돈 못 받으면 인도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얘가 돈 받는 게 인정되는 거야.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모습이지만 경매 시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였죠. 중요한 것이고. 자, 그 얘기 한 거예요.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요건 다 보셨고, 효과, 유치할 권리, 인도 거절권이에요. 제3자에 대한 유치권 효력, 대세적이다. 다른 말로 대세적이라는 건 뭐였어요? 절대적이죠. 세상 어디에 대해서나 주장합니다. 경락인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은 돼도 뭐는 청구할 수 없다. 돈 갚으세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게 이제 다시 한번 판례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유치권자의 의무, 법조문 보고 마칠게요. 324조입니다. 101쪽에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한다. 유치물은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니까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하라고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걸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할 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 OX.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보다 더 고도의 주의 의무를 선관주의 의무라고 불러요. 몇 년 전에 우리 시험에 뜬금없이 출제가 어떤 문제가 한번 출제됐냐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제된 거였어요. 다음 중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 자는 1번 유치권자, 2번 임차인, 3번 전세권자, 4번 소유자. 당연히 소유자겠지. 소유자는 쥐건데 뭘 선관주의 의무를 가져요? 그럼 남의 걸 빌려 쓰는, 대가를 주고 남의 걸 빌려 쓰는 사람은 당연히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고 점유해야 돼요. 두 번째,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뭐 하면 안 되냐면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어요. 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용익물건도 아닌 거야. 그러면 유치권자가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딴 사람 빌려줘서 돈 받고 그리고 담보 잡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조심하실 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승낙 없이 할 수 있는 사용은 뭐밖에 없다고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 우리 판례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본 대표적인 사건은 뭐였냐면 주택을 공사해 줬어요. 그럼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은 거야. 그럼 공사대금을 못 받은 공사업자가 그 주택을 주거 용도로 계속 사용한 사건이에요.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면 가능한 거고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치권 소멸당합니다. 근데 집이라는 건 아무도 안 쓰고 방치해버리면 오히려 더 빨리 후퇴합니다. 낡아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주거를 주거 용도로 사용했다면 뭘로 인정해주겠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기계 같은 걸 사용 안 하면 녹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를 사용했다는 건 뭐에 필요한 사용이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보는 거야. 그 얘기고, 그러면 사망. 위반했어요. 1, 2항에 위반했다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의무 위반이 되면 유치권 소멸 청구 당합니다.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뭐 결국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볼 거냐 아니냐는 우리 법원이 알아서 결정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사건은 주택을 공사한 사람이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 때 주거 용도로 사용했다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요. 그럼 얘는 공짜로 쓰는 걸까요? 차임은 내야 될까? 그렇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하더라도 그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니까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그 판례 나왔어요. 주택을 주거 용도로 쓰는 건 뭐에 필요한 사용이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주가 이제 종강이죠. 네. 다음 주에 이제 저당권하고 계약법으로 넘어갈 거예요. 벌써 이제 3주가 끝났네요. 그죠? 어떻게 하실만 하세요? 좀 어렵긴 해도 흥미를 붙이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도 좀 재밌지 않아요? 그건 네 생각인가요? 예. 하시다 보면 또 재미도 있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